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폭발하기 왈가루의 유영호입니다. 김윤입니다. 홍강철입니다. 예, 오늘은 그 2020 공감 평화통일 교육의 일환으로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연을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 원래 이게 오프라인 교육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그와 유사하게 일반인들이 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좀 일반적인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 우리가 뭐 항상 그랬듯이 저희가 이렇게 강연 속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 우리는 너무 왜곡되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도 없고 전부 주워 들은 얘기. 근데 주워 들은 얘기 역시도 되게 이렇게 왜곡돼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이제 뭐 영상으로 보여줄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가? 우린 거의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 그럼 이제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그 앞에 그 인트로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직접 뭐 현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제가 질문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안찬일 씨가 그 대한민국 그 탈북 1호 박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이 이거 얼마 전에 이제 홍강철 씨가 요거를 이제 찾아낸 건데 최근이에요. 최근 안찬일 씨가 마식령 스키장 마식령 고개에서 버스가 굴러가고 300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근데 그 사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식령은 터널이 없고 그 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데 차는 낡았고 이러면서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 쉬운 말로 완전 쌩 거짓말입니다. 안찬일 홍강철 씨가 구글어스로 찾아갔고 구글어스에 이제는 사실 과학 기술이라는 걸 무시 못 하는데 뻔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는 거짓말을 해요. 구글어스에 보면은 다음에 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실제 터널 입구와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가 보여요. 그리고 약 구글어스로 길을 재면 약 4km 정도 터널이 있습니다. 원산에서 쭉 가다가 마식령 고개죠. 마식령 고개 험한 줄령에서는 터널로 해서 가는데 안찬일 씨는 마식령 거기에는 터널도 없다. 근데 이거는 구글어스 옛날 지도도 구글어스는 이제 과거 사진들도 쭉쭉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까지 벌써 13년 전입니다. 13년 전까지 이렇게 터널이 뚫려 있음에도 터널이 없어서 다 차가 굴렀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거 보면은 그저 그 말이 맞겠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안찬일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거는 태조 이성계는 북에선 역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의 함흥봉궁, 우리가 이제 함흥처사라는 말이 그 함흥봉궁에서 나온 이 사자성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태조 이성계의 함흥봉궁은 북에서는 이성계는 역적이기 때문에 다 거기는 폐허가 됐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함흥봉궁은 이거 역시 구글어스로 찾아보면은 구글어스 사진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구글어스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고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직접 함흥봉궁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북에서 함흥봉궁은 국가보물 45호로 보존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국보를 국가보물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뻔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모란봉 클럽의 189회에서 한 탈북 여성이 나와서 자기가 1989년 임수경이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때 임수경 학생이 왔을 때 임수경의 평양 퍼레이드 때 자기가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를 연주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임수경은 89년도에 갔는데 이 노래는 1991년도에 창작된 노래입니다. 벌써 2년 전에 이미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런 거짓말하지만 우리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러려니 우리가 알고 있는 북에 대한 지식들은 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미국으로 망명 갔죠. 미국으로 망명 간 마영애 씨가 있어요. 탈북자 마영애 씨가 계속 거기
그 미국에 있는 그 UN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북한도 UN 회원국이니까 UN 대사 신선호 씨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남편을 북에서 처형했다. 처형한 여기 플랜카드에 피켓 들고 다니면서 김정일 독재자는 공개 처형한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다녔습니다. 2009년도에. 그랬더니 북에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2014년도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마영애 씨 남편을 출연시켜요. 이런 황당한, 그야말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거의 북에 대한 정보를 왜곡되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한두 사진만 더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사진, 즉 북한이 전력 사정이 가장 어려웠을 당시에 북쪽이 전력이 없고 평양만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게 평양입니다. 평양만 전력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 고난해군 시절 때 그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남쪽은 서울 수도권은 막 휘황찬란하고 이런 사고고 이게 고난해군 때의 사진들 인터넷에서 고난해군 검색하면 이런 사진들이 쭉쭉 뜹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사실 그게 벌써 건 30년 전 얘기고 20년, 30년 전 얘기고 사실 엄청나게 지금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 그 고난해군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엄청나게 변화 발전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고는 그 이런 식 그 과거에 이런 북한이 어려웠을 때에 너무 머물러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이 뭐 잘 산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변화 발전하는 것을 좀 쫓아가서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일단 좀 그러면은 여기 두 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좀 전에 전력 사정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뭐 다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 지금 오신 지가 김연희 씨는 9년, 이제 홍광철 씨는 7년 조금 남네요. 그러니까 그럼 더 가까우네 7년이 가장 최근에 네. 그 국에서 나올 때 당시에 물론 이제 홍광철 씨는 저기 뭐냐 함경북도죠. 함경북도 네. 무산 저 국경 쪽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 그가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은 좀 어땠고 지금은 그 북의 발전 상황이라 그래야 되나 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예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물론 제가 북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북쪽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북에서 나올 때 그때 북쪽의 그 시장에서의 쌀 가격이 1kg당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000원 정도 하거든요. 4,000원. 예. 그럼 내려간 거죠. 예. 이건 뭘 말하냐면 쌀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는 이젠 먹는 문제가 그만큼 풀렸다는 걸 말합니다. 공급이 된다는 소리. 예, 공급이 기본적인 공급이 이제는 그 고난해군 이전 시기로 거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국가에서 공급을 하고 아무래도 식량은 모자라거든요. 공급해주는 식량은. 그러면 그걸 모자라는 식량을 시장에서 더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그 이런 걸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 식량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우리 고향에서는 그 작년이었던가요? 수해났을 때가 북부지구 수해났을 때가 작년 올해 말고 2년 3년 전 2, 3년 네, 2, 3년 전 됐죠. 그 전에 그 수해났을 때 우리 그 새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만강하고 성천강이 합치는 합수목이 있는 거기에 있는데 그 새마을이라는 동네를 다 쓸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가 그 수해 날 때마다 어쨌든 피해를 입긴 입었죠. 그런데 제일 큰 피해를 입었을 때가 86년도였나? 88년도에 그때 수해 났을 때 제일 큰 피해를 입었었고 그 다음에는 수해를 입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수해를 입은 겁니다. 몇십 년 만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몇백 세대의 집들을 다 철거시켰더라고요. 구글어스로 봐도 확인되거든요. 네. 몽땅 철거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쪽에 그 해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자그마한 야산인데 그 해방산 옆에 그 원래 농장밭이었거든요. 남새밭. 근데 농장밭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들을 세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새마을에 살던 사람들을 거기로 이주를 다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수해 나지 않게, 그러니까 수해 나는 지역에는 저리 사람 살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수해 나서 그 단천지구, 그것도 북부지구죠. 네. 그 수해 나서 북부지구도 그렇고 황해도 쪽에도 그렇고 거기에 수해 나서 집들을 건설하는 걸 보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원래 집이 있던 거기다 안 지었다는데요. 더 높은 위치에다가 다시 수해 피해 입지 않도록 이렇게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 집들도 물론 북은 이렇게 자연재해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 로또 맞힌 거나 같은 겁니다. 집을 새로 지어주니까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가장진물도 다 새로 지어주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그 로또 맞힌 거나 같고요. 북은. 그런 걸 봐서는 북은 확실히 그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경제나 그리고 인민 생활을 풀기 위해서 북쪽에서도 당과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요번에 그 수해에 대해서 연희 씨 같은 경우는 또 뭐지 우리 왈가 통해서 방송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수해는 우리 북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수해를 입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뭐 중국이고 뭐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가보면 수해 난지들을 몽땅 철거시키고 국가가 한 달 동안에 한지에서 나왔는 사람들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전 국민이 달라붙어서 집 아파트를 몇백 채 지어주는 거 이런 세상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서 참 놀랍고 또 한 가지 사연을 제가 알게 됐던 게 보니까 그 한 마을에서 항해도에서 마을에서 막 그 태풍이 쳐가지고 그 집을 싹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높은 데인가 좀 떨어진 곳에 몇 집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태풍에 의해서 그 집은 안전한 거죠. 근데 그 주인 집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 물에 또 내려간 집들은 국가가 이제 전 문화주택을 지어줄 건데 자기네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안 지어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석상에 자기네 집을 무너뜨린 거예요. 집주인이. 근데 옆에 주민들이 전 너무했다. 사람이 아무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해가지고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고가 영도자한테까지 집보가 이런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간부들이 보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집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내 집을 무너뜨리면 국가가 내 집을 지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 아니겠냐. 우리는 저 믿음으로 우리 살고 있다. 무조건 다 지어져라 해서 그 무너뜨린 집까지 싹 다 새 집으로 만들어졌던 이런 일화를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의 인간을 먼저 중시하지 않는 또 자기 나라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런 게 현실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했었고요. 제가 나올 때만 해도 2011년도에 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난의 행군도 전 지방에서도 겪었고 또 평양에서도 같이 또 겪었고 평양 사람이니까 이랬는데 고난의 행군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게 아마 자강도나 지방도 그렇지만 평양이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어죽하면 연희묵 총리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제일 믿었던 사람인데 자강도에 내려보냈다가 자강도가 제일 힘드니까 그걸 일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평양시장 책임비서로 데려왔던 제 믿는 사람을 일부러 평양시장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데려왔다가 임명받은 다음에 이틀인가 있다가 사고로 돌아가셔요. 죽어요. 연희묵 총리가. 예, 사고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만큼 그만큼 평양이 힘들었는데 지방 같은 데는 바다 뚜져먹거나 땅을 뚜져먹고 산을 뚜져먹고 살 수가 있는데 평양은 뜯어먹을 데가 없어요. 과충동물에 다 사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46층이 제일 높았어요. 지금 뭐 60몇 층, 80몇 층 하는데 근데 그 40층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무슨 엘리베이터 안 다녀요. 물이 안 나오고 언수 같은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몽땅 걸어 올라다녀야 되고 맨몸이 아니라 물을 지고 올라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고난 행군을 1년, 2년이 아니라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했던 게 한 2008년, 2009년 그때부터 쫙 달라지는 게 고난 행군 때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에 2시간을 전기 줬어요. 평양에서. 밥 먹을 때만 전기를 준 거예요. 밥 먹을 때 밝은 불빛 아래서 먹으라고. 그래서 했는데 2008년부터 시작되면서 전기가 오는데 더중 정전이 자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전기는 좀 오는데 정전돼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무게도 전차 이런 것들이 가다가 도중에 섰다가 또 가고 이런 실례들이 있었고 고난행군 때는 뭐 1년에 겨우 한 달, 2달 요 정도 정 힘들 때 요 정도 배급을 줬었는데 2009년, 2010년 그때부터 배급이 쭉 나오는데 4, 5, 6, 석 달 동안은 한 달치 안 주고 보름치 주거나 한 달짜리 못 주거나 이런 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달라졌는데 나중에 서식을 집 연락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원래 모습을 다 돌아와가지고 고기든 물고기든 계란이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그 과거에 묶여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어려웠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쵸. 그걸 뭐 거절은 사실 제가 저는 이제 북한 영화 쪽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 영화 속에서 이제 거기는 국가에서 나라에서 영화를 만드는 시스템 아닌데 나라에서 만드는 영화에서도 그 죽는 거 나와요. 죽는 거 그날에 문화예술 그때. 작품에서 보면 죽는 장면들이 나온 거 참 어려웠고 사람이 많이 죽은 것만은 사실인 거고 그런데 사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기에 사고가 사람들이 멈춰 있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가 간단히 이제 사진 한두 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변하는 것들.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것들이 그 만수대 거리, 뭐 위성과학자 거리, 창정 거리, 미래과학자 거리 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얼추 그러니까 2010년 지금부터 한 10년 사이에 변하는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쭉 그런 것들이며 그 다음에 뭐 여명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그 카퍼레이드 한 거죠. 같이 그 남북 정상이 카퍼레이드 한 곳인 거고 양덕 온천은 이제 평안남도 양덕군에 있는 온천 그 다음에 이제 자강도 삼지연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 갈마반도는 그 원산이에요. 원산 이 남쪽 사람들도 많이 아는 명사십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2018년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쯤 뭐 2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완공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2년 전 사진이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이며 근데 재밌는 거는 바로 이 명사십리 갈마반도에서 아까 좀 전에 보는 건 여기 있지만 2018년도 사진인데 바로 1년 전에 이렇게 해안포 쏘고 이랬던 곳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컨대는 2017년 12월에 핵무력 완성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나 재래식 무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수 필요 없어지면서 이렇게 관광단지로 꾸며지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것도 이제 함경남도죠. 함경남도 경성군의 군용 비행장이 지금 이렇게 증평 남세온실농장으로 변한 겁니다. 비행장을 이렇게 아까 좀 전에 갈마반도가 이렇게 변하고 이것과 변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게 비행장이었던 곳이에요. 비행장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남세 온실로 바뀐 겁니다. 온실로 바뀌고 그 운영하는 주택들이 들어선 거고 이런 함경남도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북은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던 거는 20년 전에 한 25년 전 이쯤 되죠. 그때 가장 어려웠다니까 95년, 6년, 뭐 7년 요맘때쯤이 그때 그렇게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우리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기 중평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경성천, 예? 네. 경성천이 그리게 되면 이쪽이 중평이고 이쪽이 일양이라는 데입니다. 조금 좀 더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집산, 여긴 영년이고 거기도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고요. 집산은 사석지죠. 김일성 주석이 놀라왔던데 그 사석지고. 그다음에 용연 쪽에 거기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쪽. 거기도 모래 그 백사장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 4월 같은 경우에는 송어가 알쓰리 하려고 하거든요. 4월이었나? 4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어 알쓰리 하자면 강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송어로. 송어? 연어 말고? 송어. 송어도 회기동물인가? 그러니까 올라와요? 바다에서? 네,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알라참 그 민물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경성천으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경성천이 깊지 않거든요. 깊지 않아서 몽둥이 들고 그 철에는 몽둥이 들고 그 나갑니다 다. 송어잡이. 몽둥이 잡아요? 네, 몽둥이로 때려잡는다 이렇게. 낚시나 그물로 잡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송어가 한 이만큼씩 큽니다 다. 그런 게 막 뛰지 올라가거든요. 몽둥이 막 때려잡고 그다음에 때리면 그 둥둥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꺼내가지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깨에다 이렇게 쳐 매면 꼬리 질질 걸리죠. 예? 그런 고기를 끌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불과 뭐 92년, 94년 제가 어쨌든 그 경성에서 군사학교 다닐 때가 92년 거였거든요. 그때까지 그랬고 그 이후에도 송어는 그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그 위엔 가보질 않아서 그렇긴 한데 거기도 참 그 놀기 좋죠.
근데 저는 노는 거밖에 모르니까. 그렇지. 북이 권한에 그때 또 갑자기 타격받으면서 국제경제제재도 있고 사회주의 붕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타격받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전기잖아요. 북이 전기가 있어야 석탄을 캐던가 뭐 전기가 있어야 뭘 일을 해본데 전기가 없고 또 꺼머가 없어가지고 차가 덜 나가지 않고 기름이 없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계속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국가가 전기 미처 해주지 못하니까 자력갱생으로 하면서 모든 공장들이 자기네 공장에서 자기네 공장 살 수 있는 전기들을 다 자동 발전기들로 만들었잖아요. 발전소들, 중소형 발전소들 다 산골장마다 만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사진에도 보여줬지만 양덕 원천 있잖아요. 예. 양덕하게 되면 평안도 산골짜기예요. 양덕군이 산골짜기인데 거기가 정말 여러분들 남쪽 분들 보시게 되면 인터넷에 보니까 쫙 댓글도 보니까 야 저거 정말 평양 맞아? 너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반응이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사진을 보면서 엄청 그 산골짜기가 몽땅 정말 하나의 대관광지인데 외국인들도 앞으로 뭐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 평안도 사람들, 지방 사람들이 와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인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이제는 뭐 배고프고 힘들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힐링하시고 문화 휴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덕원천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정말 놀랐던 게 남쪽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천이잖아요. 언천인데 여러 가지 진짜 별의별 언천 형태 다 있어요. 있는데 내가 특별하게 봤던 거는 물고기 있죠. 물고기 언천이 있어요. 언천에 들어가 있으면 물고기들이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물고기가 있대요. 이게 이름이 무슨 친절어. 물고기 이름이 친절어예요. 친절하게 피부를 닦아준다고 해가지고 친절어예요. 그래서 친절어의 병사를 받으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나오질 않는다고. 그래서 물고기들 새까만 물고기들 많더라고. 그림 보니까 구석에 쭉 멍담고 있으면 이 물고기가 와서 일단 피부를 깨끗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 수퀴도 있고 이 양덕원천에 그 다음에 나와서 말타기도 있고. 그래서 그 양덕에 그 지방 사람들 정말 생활이 정말 윤택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북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힐링할까요? 여기서 배웠습니다. 힐링을. 휴양을 할 것 같은데. 네, 휴양하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사실 지금 저 변화 발전된 그 북의 변화 발전된 거를 좀 보자 이런 거고 뭐 이 남쪽에서도 많이 소개됐죠. 그 세계적인 3대 투자가죠.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하고 더불어서 그 짐 노저스 세계적인 3대 천재 투자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투자하면 돈 버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럴 확률이 높은 사람이 그런 거대한 투자가인데 그분이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다 투자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로 투자하고자 했던 종목들은 사실 북한의 관광산업 쪽이에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뭐 우리가 북하고 협상을 하든 뭘 하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너무 고난의 행군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고 방식이.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평양하고 특히 지역하고 이렇게 지역 차별이 심하다는데 거꾸로 이제 북에 많이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양보다도 강원도, 북강원도죠. 이제 원산 일대, 그 일대가 훨씬 천지개벽을 했다 그러면서 그 일대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양덕온천, 물론 양덕온천은 행정구역상은 강원도가 아니라 평안남도예요. 네. 거의 경계, 그러니까 평양과 양덕온천, 원산 이게 거의 등거리라고 보면 돼요. 평양에서 원산 가운데쯤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대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같이 이거 하려고 했었던 마식령 스키장, 그 다음에 고산 과수농장, 철령 아래 사과바다라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넓이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거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요번에 북에서 부총리가 가서 금강산 개발 요 며칠 전에 뭐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금강산이야 뭐 아름다운 명산이 되는 건 뭐 남쪽 사람들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세포 등판이에요. 여긴 등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목장입니다. 강원도 세포군에 있는 목장인데 아시는 분들 뭐 남쪽에 많이 대관령 삼양목장이 참 큰 목장이죠. 그게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목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 등판이 대관령 삼양목장의 25배나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억 5천만 평으로 세계 최대의 목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미지 속에 있는 양덕온천, 마식령 스키장, 고산 과수농장,
원산 갈마반도, 세포등판, 금강산 요것들이 이 일대의 관광단지로 세계적으로 꾸려지고 있다는 이런 현실, 지금이 그러니까 변화하는 북에 대한 변화하는 것들에서 이건 뭐 제 추측이지만은 짐 로저스도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세계적 관광지로 쉽게 말하면 엄청날 거다라고 보고 북에서도 그 해안 그 갈마반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그건 뭐라 특별지구라서 아마 무비자로 전 세계 누구나 쉽게 관광 올 수 있고 요렇게 하고 바로 거기 아까 안찬일이 그 터널도 없어서 0km 넘어간다는 마중령 스키장, 우리 세포 등판 금강산 요 북강원도 일대를 북이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 발전하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거 사고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너무 북을 뭐 찬양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모습을 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무 과거에 머물러 갖고는 지금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보면 그 이렇게 북에 관광을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와서 이렇게 활성화하자고 노력한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그랬겠죠. 해서 그 원산 갈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산 갈마지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나진 선봉, 그다음에 청진, 함흥, 그다음에 주변에 와서 신의주도 그렇고 그건 김일성숙 그 생존에 계실 때 그때부터 그 다 개발하려고 했었고 그런 국가 계획이 다 있었죠. 그러는데 경제 제재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었고 그걸 지금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에도 민박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민박이 저기인데? 예, 이제 생각나네 내가. 네. 북에도 민박이 있거든요. 해칠보, 칠보산 가면 칠보산은 해칠보, 위칠보, 내칠보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해칠보 쪽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민박을 국가가 다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오란다 그게 한 2005년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때 그 민박집들을 다 건설했거든요. 근데 칠보산 민박은 어떤 그 특성이 있냐면 우리는 그 집을 통짜로 내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쪽에는 집주인이 살고 이쪽에는 손님들이 사는 집이 한 채긴 한 채인데 네. 예?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민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도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 보게 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강원도 지역 예? 그게 개발에 지금 힘쏟고 있거든요. 세포 등판도 그래, 고산 가수농장도 그래, 그다음 원산 갈마지구 어쨌든 그쪽을. 그런데 보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복무를 한 데가 강원도거든요. 예? 강원도 해양군에서 했습니다. 전력 넘어서서.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군사복무를 하면서 본인은 느꼈겠죠. 아 여기 인민들이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여기 인민들을 잘 살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그때 당시 구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북이 알려져 있기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같이 4시간 반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복무하는 동안에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때 당시에. 근데 거기에서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군대다. 첫째로 군대. 그때 그 표현 그대로 쓰면 그렇게 말했다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밖에 나가 보면 군대하고 소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게 어쨌든 군대는 비 와도 눈이 오나 비 오나 나가 있어야 되니까 군대 그렇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농민이 가장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군대와 농민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강원도 쪽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고가 다 되진 않고 지리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네, 금강산이라는 명산이 있고 세포대판 뭐좀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예. 좀 변화하는 지금 어쨌든 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인식하자는 것이 사실 우리 왈가왈부의 목적인 것도 하고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 이렇게 거짓, 종편 방송들 온통 거짓말하는 것들 그런 거에 의식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남쪽에 딱 왔을 때 가장 혼란스럽고 놀랐던 게 남쪽 사람들은 북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항상 일방적이에요. 자기한테 맞춰서 북을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북의 생각이나 북의 관점이나 북의 어떤 마음 같은 건 절대 들여다보려고 안 해요. 너네가 무슨 생각하든 상관없어. 그냥 우리한테 무조건 맞춰. 너네 왜 우리하고 틀려? 이런 문제고, 다른 데서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이 박사, 교수 하는 분들도 북 문제 앞에만 되면 완전 순간에 바보가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북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것도 문제고, 일부러 모른 채 하려고 하고 왜곡하는 게 더 문제고 이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법 해가지고 유엔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뭐 또 통과됐다고 하고, 그 유엔 인권법 자체가 탈북자들이 아예 완전한 거짓으로 만들어진 사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유엔이라는 것도 믿고 있고 남쪽 사람들도 그대로 믿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좀 봐줘야 되는, 이제 옛날 시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남쪽에도 보게 되면 옛날에 진짜 체류탄 까서 맞고 어쩌고 이랬던 시절은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 나와서 체류탄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만큼 남쪽에도 덕제 시대와 민주화 시대 하면서 시대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시기만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북도 사회주의 시절, 권한행위 시절, 다시 복귀돼서 지금 부흥하는 시절 전반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아직 너네 힘들었지, 배고파서 굶어 죽었지, 여말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저는 인권 문제는 너무나 폭넓고 너무나 이 변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유엔에서 지금 자꾸 두 개 축이 아닙니까? 북을 악마하고 공격하는 건 핵과 인권이죠. 예? 그런데 그 인권 문제가 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탈북자들이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나라나 인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나라는 없거든요. 예? 인권 침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는. 저는 북에서 인권 침해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북도 인권 침해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부들도 철칙되고 혁명가를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체는 인권 침해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사법기관에서 복무하던 사람들도 군복을 벗고, 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인권 침해를 어떻게, 인권 침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바로잡는가 하는데 기본 방점이 있는 거죠. 인권 침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책임자들은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들은 구제를 하고, 하루빨리 구제하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박준영 변호사님이랑 함께 그 재심 사건들 여러 건 했죠. 3대 나라 숙박 강도살인 사건, 그 다음에 익산 약촌 노고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낙동강변 강간살인 사건,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그 낙동강변 강간살인 사건도 이제 1월 14일인가 그때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재심에서 지금 무죄를 받는 게 거의 10년 걸렸다는데요. 그런데 북에는 어떤가 하면 북한 형법에 보면 재심은 2개월 안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확실하게 한다는 것. 대신 처벌은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숙청이라고 말하지만, 네? 숙청이라고 말하면 잘못한 놈은 죽여야죠. 그 사람들한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들씌워서 그 사람들 감옥에 보내 몇십 년 동안 살게 했으면 응당한 처벌을 해야죠. 예? 죽이지 않더라도, 예? 그래도 혁명가를 보내서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나만의 그런 제도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면 그걸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는가, 이게 방점인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 해결은. 예. 아니 어쨌든 뭐 인권 문제든 요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사실 이거 하나도 뭐 몇 날 며칠을 세야 되는 거고, 좀 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다, 고난행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를 좀 지적하는 거고, 변화하는 북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걸 뭐 이렇게 과장되게 볼 필요도 없고 하지만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거기는 그런 사회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남북 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를 거래를 하든 뭐 저 사람을 사기쳐먹든 하다못해 상대방을 내가 이성적으로 꼬시든 뭐든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뭐 가능한 것이듯이 좀 그 상대 즉 북의 우리의 통일의 상대죠. 통일의 상대고 평화의 상대인 북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지금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들.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쨌든 우리의 진짜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들의 세뇌된 그런 북에 대한 사고 방식만은 절대로 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그런 거를 앞으로 많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그런 걸 알려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뭐 온라인 그거죠 일단 강연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네. 예 인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